15번 악마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5번째로 만난 것은 악마였다. 바보는 잔뜩 긴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는 오히려 모두 다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악마는 여러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에 지금 죽어도 손해가 아니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악마도 있었고, 도장만 찍으면 돈을 마음껏 빌려가도 좋다는 사려 깊은 악마도 있었고, 이제껏 자기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줬다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악마도 있었다. 때로 악마는 상상 속에도 있었고, 공부 속에도 있었고, 술병 속에도 있었고, 트럼프 속에도, 철장 속에도 있었다. 바보가 악마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뭘까요? 그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자기만의 지옥을 찾는 거지. 바보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두려워졌다. 하지만 더 궁금해진 바보는 다시 한번 물었다. 영혼을 팔란 말인가요? 그는 비밀을 털어놓던 나지막이 말했다. 싫은데 팔면 구속이지만 좋아서 팔면 자유란다. 거울로서의 악마 카드. 거울 카드 15번은 악마다. 15는 1 플러스 5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6이 된다. 타로 카드에서 6번은 연인이다. 과연 연인과 악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라이더 웨이트 덱을 보면 수비학적 동일성을 잘 보여주려는 듯 6번 연인 카드와 15번 악마 카드는 구성이 거의 일치한다. 단지 천사가 악마로 자유로운 연인이 구속된 연인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6은 삼각형 두 개가 서로 엇갈려서 겹쳐진 육각형이다. 이 모양은 서로 다른 두 요소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사람이라면 사랑에 비유할 수 있고, 사물이라면 차와 기름이 서로 결합해 어떤 반응, 즉 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6은 결합, 연합, 사랑, 작용, 작동 등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다. 한편 육각형 별은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의 별로 불리며 지혜를 의미한다.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을 대우주와 소우주의 결합으로 보았고, 이를 다시 우주의 섭리에 이르는 비밀 열쇠로 보아 지혜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익숙하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등과 같이 기준이 모호한 도덕적 잣대를 써서 보통의 경우에 나를 선에 놓고 상대를 악에 놓는다. 대놓고 자기 위주인 게 좀 머쓱하면 나를 선과 악의 관찰자 시점으로 놓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선과 악은 이분법적인 것일까? 먼저 타로 카드의 연인과 악마를 자세히 보면 카드의 그림은 사랑과 구속이라는 서로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회화적 묘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구속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고 공부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일 테지만 자식은 구속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의심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싸우기도 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랑과 구속이 하나인 것처럼 어쩌면 선과 악도 하나가 아닐까.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동굴에서 자다가 심한 갈증을 느껴 주변을 더듬어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달콤한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물이어서 전날 먹은 음식까지 토해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효대사는 깨끗함과 더러움은 마음의 분별에 있는 것이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유학길을 되돌린다. 그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모자람이 바로 악이라고 규정하는 걸 보면 선과 악은 서로 구별되지만 하나의 몸인 동전의 앞뒷면 같다. 심리학에서 악은 흔히 콤플렉스나 그림자와 동일시된다. 이 둘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콤플렉스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결함을 말한다. 그 결함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분노를 외부 세계로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악이다.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다. 정신의학자 칼융에 따르면 무의식의 그림자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 그래서 상대에게서 내 안에 있는 어둡고 열등한 그림자를 발견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감정이 심한 사람이 평소에는 그것을 숨기다가 누군가가 지역 감정을 드러내면 거기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노출되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인정할 때 불안에서 벗어날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사랑과 구속이 하나의 몸이듯 선과 악 또한 한 몸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빠지고 중독된다. 사랑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상대를 진정 좋아한다면 구속도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좋아하면 할수록 구속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카드가 15번 악마라면 나는 주의 사랑과 관심을 구속이나 참견으로 느끼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상대에게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카드로서 악마카드는 당신에게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거나 현재 빠져있는 쾌락적 욕망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악마카드의 방어기제 태행. 15번 악마는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태행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태행은 자아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로 갈등이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기에 의존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태행 현상은 아이나 어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대소변을 잘 가르던 아이가 동생이 생기자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시 옷에 똥오줌을 싼다거나 연인들이 서로를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거나 서로를 아기 다루듯 하는 것들이 태행의 예이다. 태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이의 경우는 부모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면서 오는 불안, 배신감이 그 원인이며 성인의 경우는 이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또한 연애는 모범적인 결혼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에 대한 불안을 거부할 수 없는 가족관계로 믿고
싶은 무의식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행의 또 다른 예로 치열한 전쟁터에서 병사가 머리를 쳐박고 엄마를 부르는 행동도 죽음의 불안이 원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예술가는 강박신경증자로 인류의 문명을 역으로 거슬러 자신만의 문화적 성취를 꾀하는 사람이다. 또한 프로이트는 그들의 예술 행위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태행과 동일시했는데 어쩌면 그들에게는 문명이 커다란 불안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하는 모차르트, 고흐, 그리고 앞서 소개한 쿠사마 야요이 등은 강박신경증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신경증 때문에 자살한 예술가들이 매우 많다. 특히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섬세하거나 예민한 감성을 가진 경우가 많고 또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다 보니 예술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상처받고 좀 더 지독한 신경증이나 정신증에 걸리기 쉽다. 또한 태행은 우울증이나 굴욕감 혹은 약물 중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신경증이나 정신증은 물론 성도착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유아적 형태의 성으로 태행하는 것이 성도착증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위협과 불안을 느끼는 거세 불안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책감이 원인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다움에 대한 강조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죄책감이 원인이다. 악마 카드와 태행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바로 신경증과 정신증이다. 바보 카드가 단순히 모자람이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면 악마는 환청, 환시, 환영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신기, 즉 무당이나 무속이나 테마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 말고도 악마 카드는 구속, 쾌락, 유혹, 중독 등의 의미도 지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의존성이다. 다시 말해 원초적이며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구속이 장기화되면 체념 상태가 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자아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중독성의 대표적 주자인 약물, 술, 도박, 섹스 역시 자아를 붕괴시키고 그것에 의존하게 만든다. 물론 이것에 비하면 예술, 일, 연구, 취미에 대한 중독은 보다 긍정적인 중독성이다. 정리하면 태행은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뭔가 꽂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서히 중독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일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만약 악마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지만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기에 어떤 일에 지독하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하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과다한 불안 때문에 부모의 안락한 품속만 그리워하지는 않는지, 당당하게 헤쳐나갈 용기는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악마 카드의 점성학, 염소 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악마 카드는 염소 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염소 자리의 주인공은 가축의 신인 판이다. 판이 날강 근처에서 열린 신들의 연회에 참여해 파티를 즐기던 중 갑자기 괴물 티폰이 나타나자 모두들 도망치기 시작했고 판은 물고기로 변신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가 되고 말았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던 제우스가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소 자리의 천문 기호는 물고기 지느러미를 가진 염소의 몸과 머리를 형상화한 그림이며 물병자리 그리고 물고기 자리와 함께 차갑고 어두운 물의 영역에 위치한다. 한편 염소 자리를 제우스에게 젖을 먹여 기른 아말테이아로 보기도 한다. 염소 자리는 12별 자리 중에서 10번째 순서로 기간은 12월 21일에서 1월 20 무렵이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재와 어둠을 동일시했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염소 자리 기간을 30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라 불렀다. 흉성인 토성이 염소 자리 지배성이 되는 건 그 연장선에 있다. 목성이 성장성과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면 토성은 노화와 책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토성이 고대 오행성의 마지막에 위치해 종말을 의미한 것처럼 염소 자리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었고 밤은 죄를 상징했기에 고행과 속죄를 의미했다. 이 고행과 속죄는 자기에 대한 책임과 통제 그리고 실천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배성인 토성이 정신에 우선하는 물질이므로 염소 자리 역시 물질에 관심은 많지만 지출은 매우 절제한다. 한편 제우스를 기른 아말테이아는 훈육을 상징하며 권위에 대한 야심이 강한데 염소의 뿔 역시 같은 의미가 있다. 또한 염소 자리는 이중성이 있다. 이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화가 나면 돌변하는 염소의 성질이기도 하고 또 염소 자리의 시작이 그 지배성인 토성, 쇠퇴와 목성, 즉 목성의 중간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하다고 보기도 한다. 악마 카드는 악마에 구속된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마는 인간의 욕망인 물질과 쾌락을 나타낸다. 그리고 악마의 유혹은 늘 달콤하게 시작해서 고통스럽게 끝난다는 이중성을 내포한다. 정리하면 점성학 관점에서 악마 카드는 염소 자리와 대응되기 때문에 권위, 야심, 책임, 통제, 실천, 이중성 등과 관련된다. 만약 거울 카드로 악마 카드가 나왔다면 혹시 나는 내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또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진 않는지 아니면 돈에 욕심이 많아 남에게 자린고비로 보이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악마카드 상담 활용 43세 여자 주식하는 남편 때문에 사라지고 싶어요. 전 어쩌면 좋아요? 남편이 8년 전부터 주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날린 돈이 4억 7천만 원가량 됩니다. 처음 주식을 하게 된 계기는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우리가 하던 곱창 가게에 한잔 하러 와서 주식으로 6개월 만에 1,300만 원 벌었다는 말을 하고 간 뒤부터입니다. 시골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은 고무장갑 공장을 다니다가 우유 배달, 막노동, 정육점, 곱창 가게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곱창 가게랑 은행 적금과 예금 등 그동안 애써 일궈놓은 재산을 거의 날려먹고 이제 하나 남은 1억 7천 정도 나가는 빌라까지 팔자고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모르게 자기 형제들한테도 돈을 꾸었나 본데 대충만 따져도 3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비난하는 대신 남편 관리 못한다고 저만 탓하고 있어요. 그 빚마저 제 몫이 되어가는 저는 파출부로 일하며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엊그제는 큰형님한테
제가 남편과 자주 다투니 남편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주식에 더 몰입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습니다. 주식 때문에 저와 남편이 자주 다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집 나간 지 오래입니다. 가끔 연락만 올 뿐 뭘 하고 사는지 요즘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답니다. 남편은 주식을 하면서도 일은 쭉 해왔는데 최근 몇 달은 그동안 해왔던 오토바이 퀵서비스까지 내팽개치고 이제는 아예 집에 틀어박혀 주식 개장 시간 1시간 전부터 폐장 30분 후까지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저녁에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술만 찾고요. 어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현재 사는 빌라를 팔아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경기도 인근 시골에 사는 친구네로 들어가 돼지와 오리 키우는 일을 도우면서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더군요. 아니면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합니다. 시댁은 경북의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원 그 돈으로 주식을 하려는 속셈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말이에요.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나 주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니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아니 핸드폰 터지면 무엇든 가능한 게 한국이잖아요. 전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이혼 생각이 간절해요. 저도 요즘은 계속 술을 먹어요. 사는 꼬라지가 먹 같아서 요즘은 친구나 이웃들 만나는 것도 싫고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남편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산 건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신장투석으로 병원에 입원한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6년 동안을 너무나 극진히 모셨기 때문이랍니다.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사위를 챙기셨지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파출부 일을 하는 집 사모님은 제게 그냥 이혼하라고 집이라도 건지라고 하네요. 타로 리더의 답변. 마지막 남은 적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다고 생각 마시고 이 적은 돈이 남편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필자는 질문자에게 만약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물었다. 예전엔 의외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했다. 주식을 워낙 반대하니 이혼이라도 해서 편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했다. 요즘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만약 자신이 집 매매를 필사적으로 반대한다면 아마 주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감행할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무슨 상담이 됐든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닌 바로 남편이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안타깝게도 상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주식에 대한 여러 경험담이나 충고를 접합니다. 주식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주식은 노름이다. 개미 투자자는 주식해서 절대 성공 못한다. 남편이 주식을 하시니 당신도 반 전문가일 테지만 이 말들은 그만큼 주식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2%가 채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요. 간혹 운이 좋아 짧은 기간에 남편 친구분처럼 큰 수입을 올렸다 해도 그건 주식을 그만두기 전까지 장부상의 이익일 뿐입니다. 노름판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땄다 해도 마지막 몇 판에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식판에서 1억 원은 은행에 예금한 돈 100만 원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남편은 현재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기 힘든 상태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말을 되새겨보면 시골을 가자고 하지만 주식을 안 하겠단 말은 하지 않는군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남편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최악의 상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시골에 가서 개가천선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섣부른 희망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편은 중독이 분명하고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노름이나 주식 중독이 얼마나 빨리 혹은 온전히 치유될지는 의문이군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남편보다 당신의 건강과 아드님의 방황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생긴 총체적 고통을 술 하나로 버틴다면 오래가지 않아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진작에 포기한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건 과거에 한없이 고마웠던 남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마움을 남편에 대한 의리로 연결시키는 건 크게 잘못된 계산 같습니다. 남편은 당신의 따뜻한 믿음이나 보살핌보다 전문가의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치료는 지금 형편에서 무리일 수도 있을 테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비정하지만 일단 손을 놓고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손을 놓고 두 팔을 허우적거리기만 하면서 버텨야 누가 구해줄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겠냐고요. 당신의 거울카드인 악마는 당신이나 혹은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을 버리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으로는 현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가 꽂히거나 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서서히 술이나 무기력에 중독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남편의 주식 중독은 가난한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보살핌의 결핍이 원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형제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게 당연할 테지만 이미 그 관심이 충족될 시기는 많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 방법으로 보이지만 남편은 이미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신용을 잃었고 당신마저 시댁 식구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된 지금 그러한 노력은 보나마나 수포로 돌아갈 것 같군요. 어쩌면 남편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가장 좋은 처방일지도 모르겠네요. 본전 생각을 하는 것이 곧 빛이라는 걸 깨달아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남은 적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적은 돈이 남편을 다시 살리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상담에 적용한 악마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악마 카드.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거나 현재 탐닉하는 쾌락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악마 카드의 방어 기제 태행. 이제껏 어렵고 힘든 일도 혼자서 해결해 왔기에 마음이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너무나 여리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어쩌면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친구나 가족의 사랑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악마 카드의 점성학 염소자리. 사실 나는 권위적이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남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15번 악마 카드 마무리. 다음은 16번
탑이 되겠다.